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까요?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읽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아버지는 결국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고, 저는 그 사실을 아주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고 있는 워킹맘, 차수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했고, 가장 길었고, 그리고 오빠와 손절하게 된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농촌의 한 가족. 하지만 그 속에서는 20년 넘게 저희 엄마가 혼자 견뎌온 말도 못할 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빠의 사업 실패, 평생 모은 땅과 소들을 팔아 빚을 갚아준 부모, 그리고 그 뒤로 시작된 며느리의 차단과 고립, 서울로 엄마를 모셔오게 된 건 결국 제가 먼저 꺼낸 말이었지만 그 결심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저는 몇 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왜 버림받았고 왜 끝내 서울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 박수님. 충남 작은 읍내에서 평생을 흙묻은 손으로 버텨온 사람. 논면 맞이기, 밭면 맞이기, 소 2마리. 원래는 남 보기에 꽤 크게 농사 짓는다 소리까지 듣던 집안이었다. 그 땅과 소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한 건 오빠 차영훈이 사업을 말아먹으면서부터였다. 처음엔 감자 창고 하나로 시작했다던가 창고 임대, 물류, 유통 듣기만 해도 복잡한 말들 틈에서 엄마는 그저 우리 영훈이가 이제 사장님 되는 거야 하면서 밭두둑에 앉아 웃던 사람이었다. 사업이 완전히 기울었다는 걸 알게 된 날, 엄마는 아빠 옆에서 말없이 도장을 찍었다. 논매매 계약서, 밭매매 계약서, 소 판매 영수증. 아빠가 평생 모아놓은 돈에 대대로 내려오던 땅까지 보태서 오빠 빚 구덩이를 메우는 데 썼다. 그래도 사람 부도는 내면 안 되는 거야. 땅은 다시 못 사도 사람 빚쟁이 되는 건 아니야.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밤마다 부엌에서 한숨을 참지 못했다. 그래도 그땐 아직 허리가 꼿꼿했고 새벽마다 밭으로 나갈 힘도 있었다. 지독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아들한테 집 한 칸 못 해준 부모라는 죄책감이 엄마의 등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구부려 놓았다. 당뇨가 왔다는 걸 알게 된 건 아빠 장례를 치르고 나서였다. 좀 어지럽다던 말이 어느새 발이 저으다가 되었고, 혈당 수치가 찍힌 종이를 들고 나온 엄마는 엉뚱하게도 제일 먼저 미안하다고 나에게 말했다. 내 애들 봐줘야 하는데 내가 이래서야 쓰겠니? 나는 그 종이를 뺏듯이 받아들고 서울에 올라오자는 말을 그때는 꿀꺽 삼켰다. 엄마는 충남 흙냄새를 몸에 새긴 사람이었다. 50년 넘게 밟던 땅을 떠나라는 건 엄마에겐 거의 사형 선고처럼 느껴질까봐 결정적인 건 어느 겨울이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엄마가 새벽에 밭으로 나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웃집 할머니가 우연히 발견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다는데 엄마는 그 이야기를 다 나아서야 슬쩍 내게 털어놓았다. 그냥 좀 궁둥이로 털썩 앉은 거야. 별일도 아니야. 하지만 병원 기록에는 저혈당 쇼크 의심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걸 보고 나서야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엄마, 서울로 와. 더 늦기 전에 나도 엄마 옆에 있고 싶어. 엄마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 때문에 고생만 더하게 생겼네. 그 말이 승낙이었다. 엄마가 서울역에 도착한 날,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엄마를 한눈에 알아봤다. 아무리 코트로 가리고 모자를 눌렀어도 평생 농사 짓던 사람 특유의 구부정한 어깨와 손등에 깊게 패인 굵은 선들은 서울의 밝은 조명 아래서도 감출 수가 없었다. 엄마, 내가 손을 흔들자 엄마는 잠시 두리번거렸고 그 순간 내 아이 둘이 먼저 달려나갔다. 할머니, 외할머니 왔다. 첫째 딸이 엄마 품에 안기고 둘째 아들은 양손을 번쩍 들어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엄마는 놀란 얼굴로 마스크를 내려 미소를 지었다. 주름 사이로 퍼지는 그 웃음은 마치 오래 기다린 봄 햇살 같았다. 그래, 수연아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그 사이 또 훌쩍 컸네. 둘째가 힘주어 캐리어를 들어 옮기자 엄마는 허리를 굽히며 연신 고맙다. 고맙다를 외쳤다. 딸아이가 엄마 팔짱에 얼굴을 비비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밥 먹자.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그렇지. 오늘은 너의 얼굴만 봐도 배부르다. 나는 괜히 웃음이 나다가도 코끝이 시큰해져 한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엄마 캐리어를 얼른 받아들었다. 캐리어라고 해봤자 시골에서 가져온 반찬과 묵은 이불, 그리고 엄마가 끝까지 쥐고 온 한 줌의 흙 같은 것들이 전부였다. 아이들이 양쪽에서 엄마 손을 잡고 뛰듯이 걸었다. 그 모습이 알콩달콩하고 평범한 행복처럼 보여서 나는 순간 마음이 찌릿했다. 엄마가 서울에 온 게 이렇게 따뜻한 장면만으로 끝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엄마의 숨이 얕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 엄마, 힘들지? 택시 탈 걸 그랬나? 뭐야. 서울 와서 지하철도 처음 타보고 좋구나.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나도 참 멀리도 왔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창밖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봤다. 전봇대 대신 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서 있고 논두렁 대신 회색 빌딩이 이어지는 풍경. 그 속에서도 엄마는 묘하게 위축된 표정이었다. 이 도시가 엄마를 환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 집은 20년 넘게 된 오래된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엄마는 제일 먼저 복도 끝 배추 냄새를 맡고 웃었다. 여기 사람들도 김장은 하나 보네. 엄마, 여기도 사람 사는 데야. 현관문을 열자 엄마는 슬리퍼도 미쳐 갈아 신기 전에 거실, 구석부터 둘러봤다. TV, 소파, 장난감 널브러진 바닥, 옅은 라면 냄새. 도시에서 두 아이 키우는 딸의 집은 엄마 눈에는 얼마나 엉망으로 보일까 순간 걱정이 들었다. 그런데 엄마는 덜컥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싱크대를 한번 쓸어보고 거실 창문 틈을 손으로 짚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잘 살고 있었네, 우리 딸. 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웃음이 나왔다. 엄마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형 오피스텔로 들어가게 되었다. 같이 살자고 몇 번을 말했지만 엄마는 단호했다. 사위 눈치 보인다. 애들도 컸는데 너희 식구끼리 살아야지. 난 여기서 지내면서 내 애들 학교하면 밥 해주고 병원 갈 때만 불러. 우리 집과 오피스텔 사이 골목은 엄마가 서울에도 이런 데가 있네라고 말할 정도로 조금은 오래된 동네였다.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팔고 세탁소 앞에는 셔츠가 나부꼈다. 엄마는 어느새 단골 분식집을 만들고 마트에서 장 보는 법을 익히고 동네 병원 간호사들과 인사도 나누게 되었다. 그럼에도 서울살이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다. 밥이 이상하다. 어느 날 엄마가 밥상을 치우다가 중얼거렸다. 뭐가? 쌀이 흙냄새가 안 나.
그냥 흰색, 그냥 밥. 논에서 금방 가져와서 씻어 지은 그 냄새가 없네. 엄마의 말은 밥 얘기가 아니었다. 평생 밟던 땅을 떠난 사람의 공허함이 담긴 한마디였다. 나는 대답 대신 그저 밥알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대학생일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던 나는 엄마가 그리워하는 흙냄새의 진짜 의미를 알 길이 없었다. 오빠네 집과 엄마의 거리는 지하철로 40분. 쉽지도 아주 멀지도 않은 거리였다. 영훈이는 바쁜가 보다. 엄마가 가끔씩 물으면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회사도 멀고 애들 셋이라 바쁘겠지 뭐. 엄마는 그런 내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단 한 번도 전화하라 해라, 오라 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엄마의 휴대폰 통화 목록에는 병원, 다시 병원. 그 사이사이 남편 번호가 드물게 끼어 있었다. 전화가 와도 먼저 거는 법은 거의 없었다. 당뇨 환자 식단, 혈당 체크, 약 시간, 검진 예약. 엄마의 하루는 그걸로 꽉 차 있었다. 그 와중에도 엄마는 틈틈이 오빠네 조카들에게 보낼 반찬거리를 계획하곤 했다. 어제 장에 갔더니 호박이 싸더라. 다음에 갈 때 철 좀 맞춰서 보내야 쓰겠네. 도시에선 이런 노지 채소 보기 힘들지? 엄마의 말 끝마다 우리 영훈이 애들이 따라 붙었다. 마치 여전히 그 아이들이 충남 집 앞마당을 뛰어다니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서울로 올라온 지 4년. 그 시간 동안 오빠네 식구들이 엄마를 찾아온 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생신, 명절, 그것도 대부분 더 있다가 올게요. 조금 늦어요라는 말을 앞세운 방문이었다. 엄마는 그래도 고맙다며 오빠 올 때마다 일부러 더 비싼 과일을 사두고 집안 제일 좋은 그릇을 꺼내 놓았다. 그래도 애들이 서울 와서 보기도 하고 말이라도 섞으면 됐지 뭐.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 말 속에는 아들을 향한 기대와 포기 둘 다가 묘하게 섞여 있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모른 척했다. 엄마가 직접 서운하다고 말하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였다. 엄마는 늘 참는 쪽을 선택했다. 논과 밭을 팔 때도, 아빠를 떠나보낼 때도, 충남을 떠나 서울로 올라올 때도, 그리고 나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자랐다. 그러니 내 안에도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해 추석, 오빠네가 엄마를 찾아왔을 때 엄마가 말없이 감수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 예전부터 느껴온 것이었다. 지은 언니는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대놓고 말로 상처를 주지도 않는다. 대신 말끝에 스치는 코웃음, 입꼬리가 한쪽만 비틀려 올라가는 표정, 그걸로 상대를 아래로 깔아뭉갠다. 그리고 그날 밥상 앞에서 그 비틀린 표정은 더더욱 고드라졌다. 엄마는 내가 차린 밥상을 보며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다. 서울 올라온 뒤로 식단을 많이 조절해서 먹고 싶은 게 많아도 참는 날들이 많다고 했다. 내가 말이야 예전엔 밭을 끝내고 막걸리 한잔하는 게 참 좋았는데 엄마는 된장국을 휘젓다 말고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다. 이젠 병이 오니까 술도 못 마시니 사람이 영 심심하다. 그 말에 오빠가 맞장구를 쳤다.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니까. 요즘은 늙었는지 술 한 잔만 마셔도 다음날 바로 티나. 그래서 영양제 챙겨 먹고 있어. 엄마는 순전히 아들에게 해주는 걱정으로 말을 보탰다. 아범, 술도 줄이고 이 당뇨가 생활 습관 탓도 있지만 유전도 있다더라. 검진하면 혈당 같은 것도 잘 보고. 그 순간이었다. 지은 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짧게 얄밉도록 정확히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특유의 그 표정.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무언가가 기가 막힌다는 듯 나와 오빠를 번갈아 바라봤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 얘기죠. 언니는 고개를 살짝 젖히며 말을 이어갔다. 오빠는 멀쩡한데 왜 마치 당뇨가 돌아가듯 오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엄마가 당황해 손을 저었다. 아이고,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냥 조심하라는 말이야. 조심은 원래 하는 거고요. 언니는 입꼬리를 더 끌어올렸다. 근데 꼭 본인 아프신 거 기준으로 오빠까지 묶어서 조만간 걸릴 사람처럼 만드는 건 좀 그렇잖아요? 나는 젓가락을 쥔 손이 순간 굳어버렸다. 엄마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다. 오빠는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듯 물을 마셨다. 정작 언니만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다. 엄마는 애써 웃으며 수습하려 했다. 뭐나도 아프기 전엔 몰랐으니 그런 말 나왔지. 아범도 술 좋아하잖아. 몸 생각하라는 말이지. 하지만 언니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 말에 또다시 피식 숨을 코로 내뱉으며 비웃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어머님. 언니는 밥을 뜨다 말고 나를 힐끔 보며 말했다. 이런 얘기 너무 남발하시는 거 아닐까요? 본인은 아프셔서 민감해지신 거겠지만 듣는 사람은 좀 찝찝할 수 있거든요.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오빠 걱정해서 하신 말을 왜 그렇게? 언니는 과장되게 눈을 크게 뜨며 오빠를 바라봤다. 어머, 나 뭐 잘못 말했나? 나는 그냥 너무 불길한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다시 비틀린 입꼬리, 가볍게 튀어나오는 코웃음. 그 표정이 밥상 위의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다. 엄마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내가 별소리를 다 했구나, 미안하다. 그냥 잔소리가 됐네. 그 말에 오빠가 서둘러 말했다.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고. 그러나 언니가 오빠 손등을 가볍게 눌렀다. 말하지 말라는 듯. 됐어. 어머님 오해하실까봐 말한 거지. 언니는 그 말까지도 웃음 섞인 어조로 마무리했다. 우리가 당뇨 유전자 보유자 가족처럼 들리면 곤란하잖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 비웃음, 그 올라간 입꼬리, 그 깔보는 시선 하나면 충분했다. 엄마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뻔히 보였다. 밥상 위에는 음식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우리는 누구도 제대로 밥을 넘기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언니의 웃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언니의 입꼬리가 다시 비틀려 올라가는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지금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추석날 꽃게탕 사건으로 스르르 이어져 떠올랐다. 마치 그날의 상처가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 그날도 상황은 비슷했다. 언니는 단 한 번도 명절 준비를 도운 적이 없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언니네 식구는 명절 아침이 되어서야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방석만 깔고 털썩 앉아 TV를 켠 뒤 다리도 꼼짝하지 않았다. 나는 손등 인대를 다친 터라 요리 준비가 여느 때보다 버거웠다. 그래서 꽃게탕도 평소보다 양을 조금 줄여 끓였다. 아이고, 수연이 손 다쳐서 고생했다.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그냥 웃어 넘겼다. 그런데 언니는 그 특유의 코웃음 섞인 억양으로 말했다. 어머, 고모는 아이 둘을 키웠다면서 이렇게 손이 작아서야 애들이 굶겠어요? 또다시 입꼬리가 올려진다. 내 젓가락은 허공에서 멈췄다. 언니는 늘 이랬다. 돕지는 않으면서 평가만 했다. 도움은커녕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먹은 그릇조차 싱크대 앞에 던져놓고 또 다른 집으로 향했다. 그 모든 순간이 또렷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꽃게,
등딱지에 밥을 비벼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꽃게 5마리 중 등딱지 5을 일부러 남겨두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씩 나눠 먹기 좋으니까. 그런데 오빠네 첫째 조카가 수능 준비 때문에 오지 못했다는 걸 들은 순간 등딱지가 하나 남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것을 엄마에게 드렸다. 엄마, 드세요. 어차피 하나 남았는데 뭐. 처음엔 엄마가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늙은 할머니가 이런 귀한 걸 왜 먹어? 애나 먹이지. 하지만 내가 게딱지에 붙은 알을 싹 긁어 모아 밥에 비벼 건넸을 때 엄마의 표정은 정말 소녀처럼 환해졌다. 아이고, 내가 이런 걸 먹어보네. 그래 맛있다. 나는 코끝이 시큰해져 숟가락을 쥔 손을 꽉 조였다. 그 따뜻한 순간, 아빠 살아계실 때도 이런 건 늘 아빠 차지였다는 엄마의 말에 우리 가족이 겪어온 시간까지 떠올라 마음이 미어졌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언니의 코웃음이, 그 비틀린 입꼬리가 또다시 이 모든 순간을 망가뜨렸다. 게딱지가 주인을 잘못 찾아갔네. 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냉소적이었다. 아니, 거의 조롱이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되물었고 언니는 숟가락 끝으로 게딱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깥일 하는 사람에게 차례가 돌아가는 거였으면 이 집 가장 애들 아빠, 오빠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드시는 게 맞아? 엄마의 숟가락이 톡 하고 내려앉았다. 그 작은 소리가 귓가를 찢는 듯했다. 엄마는 바로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고, 괜히 내가 먹었네 그럼. 그 순간 나는 폭발 직전이었다. 손등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다. 옆에서 남편이 눈치를 보고 나를 말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엄마가 식단 조절 때문에 그토록 먹고 싶던 걸 참아왔다는 걸 아는 사람으로서 그 따뜻한 순간을 짓밟는 언니의 말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고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말했다. 언니, 그거 지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누굴 위해 몇십 년을 희생했는지 아세요? 게딱지 하나 먹는 것도 눈치 봐야 하는 거예요? 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또다시 오빠 쪽을 바라봤다. 내가 뭘? 입꼬리는 여전히 비틀려 있었다. 그 표정이, 그 웃음이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날 꽃게탕 맛이 아직도 입안에서 쓴맛으로 남아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이날 단톡방에 올라온 메시지들이 아예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렸거든요. 꽃게탕 사건이 지나고 하루, 거실이 조용할 때쯤 내 휴대폰이 띵하고 울렸다. 오빠, 새언니, 나, 민호, 4명이 있는 단체방이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곳. 그런데 뜬금없이 메시지가 올라왔다. 지윤 새언니, 고모, 혹여 제가 뭔가 실수한 게 있다면 이유 불문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첫 문장에서 이미 나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유감스럽게? 사과가 아니라 난 잘못 없는데 내가 예민해서 난감했다. 그 말이었다. 바로 이어서 2번째 메시지. 지윤, 우리 집에서는 명절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거든요. 고모가 왜 그렇게 언성을 높였는지 조금 당황했어요. 나는 휴대폰을 놓을 뻔했다. 말투가 마치 내가 시비를 건 사람 같았다. 그리고 다음 메시지. 지윤, 억하심정이 있으신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음 푸시고 다음번엔 좋은 얼굴로 봬요. 그 이모티콘, 그 비틀린 입꼬리를 문자로 옮긴 듯한 웃음. 엄마에게 게딱지 하나 먹었다고 면박 준 사람이 오히려 내가 감정적이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듯 말했다. 다음은 오빠였다.
오빠 영군. 수연아, 명절에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지훈이도 많이 놀랐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생각했다. 역시 오빠는 항상 이랬다. 언제나 새언니의 표정만 살피고 언제나 우리 엄마는 뒷전이었던 사람. 민호가 옆에서 핸드폰을 넘겨보더니 턱을 굳게 다물었다. 이걸 단톡방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언니의 메시지는 계속했다. 지훈, 저는 정말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서 노력한 건데 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씁쓸하네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저 엄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은 내 감정과 엄마의 마음을 한 줌도 헤아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문제라고 몰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지훈, 이번 일은 그냥 넘기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말이 가장 잔인했다. 그날 나는 단톡방을 조용히 읽씹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어떤 결심이 자라기 시작했다. 엄마를 지키겠다는 결심.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심. 엄마가 충남에서 올라오기 전까지 엄마는 계절따라 밭에서 나는 채소를 종종 보내주시곤 했다. 장날에 내다 팔기에는 조금 모양이 고르지 않거나 크기가 유난히 크거나 약간 굽은 것들. 하지만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오히려 향이 더 좋은 진짜 농사 채소였다. 나는 그런 엄마 마음을 너무 잘 안다. 내가 먹으려고 챙겨둔 것 중 제일 좋은 걸 보내야지. 늘 그 마음이었다. 하지만 새언니는 아니었다. 그날도 엄마가 애호박, 가지, 고구마 몇 상자를 오빠네로 먼저 보내놓으셨다. 그중 몇 개는 모양이 조금 튀는 것들이 섞여 있었다. 뚱뚱한 애호박이나 햇빛을 많이 받아 껍질 색이 조금 얼룩진 가지 같은 것들. 나는 그것이 일부러 보내는 좋은 밭 채소라는 걸 알았다. 그날 저녁 엄마를 모시고 밥을 먹는데 새언니가 무심하게 아니 무심한 척하며 말했다. 입꼬리가 잡아당겨지며 올라가는 특유의 비웃음과 함께 어머님, 저 좀 놀랐어요. 작은 웃음을 터뜨리며 코로 짧게 숨을 흘리고는 말했다. 저희 막내딸 가진 거 어머님이 많이 못마땅하셨나 봐요. 엄마는 젓가락을 멈추고 멀뚱히 새언니를 바라봤다. 응, 무슨 말이니? 지훈아? 아휴 뭐. 그냥요. 그녀는 손등으로 입을 살짝 가리며 또다시 그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임신해서 과일도 예쁘고 동그란 것만 먹으려고 신경 쓰고 있는데 어머님이 보내주신 채소 보고 좀 당황했거든요. 다 못난이더라고요. 딸 낳는다고 일부러 그런 걸 보내신 건가 싶어서요. 나는 순간 입안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엄마는 그런 의도가 단 1%도 없는 사람이다. 지훈아,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의 목소리는 작고 당황스러웠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냥 느낌이 좀 그래서요. 아들도 둘이고 이번엔 막내딸이라 예쁘게 낳아보려고 하는데 뭐랄까. 또 그 웃음.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며 올라가는 비웃음. 보내주신 게 너무 모양이 그래서 놀란 거죠. 하하. 그 짧은 웃음 한 번이 밥상 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언니, 그걸 지금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어머, 고모, 왜 그래요? 전 그냥 상황이 그랬다고 말한 것뿐인데 새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뗐다. 엄마는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냥 밭에 나는 걸 너희 먹으라고. 아, 알죠. 알긴 하는데요. 새언니는 엄마의 말을 끊으며
또다시 쓴웃음을 흘렸다. 저는 조금 상처받을 뻔했어요. 딸 낳는데 못난이 채소만 주시길래. 그 말에 엄마의 손등이 순간적으로 살짝 떨렸다. 나는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는 평생 아들 손주든 딸 손주든 자식의 자식이면 사족을 못 쓰며 챙기는 사람이다. 숨 쉬듯 베풀고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새언니는 저 한 문장으로 짓누르고 모욕한 것이다. 나는 목에 걸린 숨을 억지로 뱉듯 말했다. 언니, 엄마는 항상 똑같이 보내셨어. 우리 애들 어릴 때도, 오빠네 애들 어릴 때도. 새언니는 피식 웃었다. 고모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느낀 게 없어지지는 않죠. 그 말은 엄마를 향한 것이 아닌 나를 향한 칼날이었다. 그때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괜히 미안하다. 다음부턴 더 예쁜 걸로 챙길게, 지윤아. 그 순간 나는 젓가락을 손에 쥔 채로 숨이 멈췄다. 엄마는 잘못한 게 단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엄마였다. 새언니는 그 말을 들으며 기분 좋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도 서운하게 들으셨으면 죄송해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던 건 사실이라서요. 딸인데 예쁜 걸로 먹여야지 싶었거든요. 하하. 엄마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래. 지훈아, 나는 밥맛이 싹 달아났다.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준비했던 반찬들이 단숨에 쓰게 느껴졌다. 그 웃음,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누군가를 아래에서 위로 훑어보는 그 웃음.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한 번, 두 번은 참고 넘길 수 있었지만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개를 숙이는 걸 보자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다. 내 손은 젓가락을 쥔 채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언니,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차갑게 나왔다. 새언니는 내가 부르는 순간에도 피식 웃었다. 왜요, 고모? 또 뭐가? 그 말 지금 진심이야? 무슨 말요? 순진한 척 눈을 동그랗게 뜬다. 그 표정에 오히려 더 열이 치밀었다. 딸 낳아서 일부러 못난이 채소 보냈다고? 엄마가 손주 차별한다고? 그게 지금 사람한테 할 소리야? 대답 대신 새언니의 입꼬리가 또 다시 틀어올랐다. 어머, 그렇게까지 과민하게 받아들이실 줄은 몰랐네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순간 숨이 확 막혔다. 사실, 대체 어느 구석이 사실이라는 건지. 엄마는 너네한테 늘 똑같이 챙겨줬어. 내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아들 낳든 딸 낳든 상관없이. 그럴 사람 아니야. 고모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겠죠? 새언니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근데 제가 느낀 건 저만의 경험이니까요. 저는 좀 그랬어요. 어머님이 막내딸 가진 걸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엄마의 손이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다. 마치 괜찮다. 그냥 넘어가자는 신호처럼. 하지만 나는 더는 그 신호를 받아줄 수 없었다. 언니, 말이란 건 책임지고 해야 하는 거야. 고모, 좀 너무하시다. 새언니는 마치 내가 괜히 난리를 치는 사람인 것처럼 눈을 굴렸다. 그 순간 엄마가 조용히 손등을 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 수연아.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간절했다. 그만하자. 엄마, 지금도 그만하자. 엄마는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슬프고 지쳐있고 무너지기 직전인 눈이었다. 오히려 그 눈이 나를 멈춰 세웠다. 그러나 새언니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 제가 뭐 크게 잘못한 건가요? 그냥 제 느낌을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고모가 흥분하실 일인가요? 그녀의 말은 하나하나가 독침 같았다. 엄마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윤아, 내가 임신해서 예민해서 그런 것이겠지.
괜찮다. 내가 더 신경 쓸게. 순간 내 시야가 뜨겁게 흔들렸다. 괜찮다. 엄마는 평생 맞아오면서도 항상 그랬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모욕을 받아도, 손가락이 찢어져도, 가슴이 무너져도 항상 괜찮다고 했다. 나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엄마가 왜 사과해야 해? 엄마는 놀라 내 손목을 덥석 잡았다. 수연아,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자. 왜? 왜 엄마는 늘 사과해야 해? 왜 저 사람은 잘못하고도 뻔뻔하게 웃을 수 있는 건데? 엄마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너까지 그러면 그냥 더 힘들어진다. 수연아, 나 괜찮다. 진짜 괜찮다. 나는 그 말에 더 화가 났다. 괜찮다는 말이 엄마를 짓누르는 족쇄라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나를 꽉 붙잡았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떨리고 있었다. 수연아, 부탁이니 그만하자. 이번 명절도 그냥 넘어가자. 내 오빠가 더 난처해진다. 그 말에 나는 멍해졌다. 오빠. 또 오빠. 엄마는 언제나 자신보다 아들의 체면을 먼저 지켜왔다. 상처받는 건 본인이면서도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옆에서 새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게요, 고모. 그냥 명절이잖아요. 다 같이 좋은 분위기 유지해야죠.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천천히 그녀에게 돌렸다. 그녀는 또 그 웃음을 지었다. 사람을 비웃는, 아래로 내려다보는 웃음. 그 순간 엄마가 내 앞을 가로막듯 섰다. 마치 내가 더 폭발할까 두려운 듯이. 수연아, 부탁이다. 엄마, 체면 좀 살려다오. 엄마의 그 말. 엄마, 체면 좀 살려다오. 그 말 때문에 나는 결국 말을 삼켰다. 식탁 위에 찬물 한 종지처럼 식어버린 마음을 억지로 꿀꺽 삼키듯이.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이 모든 더러운 기분을 내 안에 집어넣고 숨이 막힐 듯 참아야만 했다. 엄마는 오늘도 또다시 자신을 희생해서 모두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난 그 희생의 무게를 처음 제대로 깨달았던 날이었다. 저는 거실을 맴돌았어요. 추석날 새언니에게 모욕을 당한 엄마는 방에 계셨고 오빠네 가족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내 속에는 여전히 천불이 끓고 있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언제나 엄마의 묵인과 희생이었다. 나는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병원으로 돌아가시기 몇 해 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삭히며 살고 계셨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아니, 알려졌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나는 엄마에게 왜 저걸 참고 있느냐고 하소연했지만 정작 엄마가 20년간 참아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내가 아는 거라곤 오빠가 사업을 말아먹어 아빠가 평생 모은 돈과 땅을 팔아 빚을 갚아줬다는 사실. 그리고 엄마가 그 후로 한 푼도 해줄 것 없는 부모라는 자격지심에 시달렸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욕과 고통의 밑바닥에는 더 잔인하고 뼈아픈 진실이 깔려 있었다. 엄마는 내가 모르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처음으로 입을 열어 나에게 들려주었다. 그것은 새언니의 아기가 시작된 지점.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 아빠의 임종에 관한 이야기였다. 내 아버지가 병상에 계셨을 때 말이다.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내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지. 내 아버지는 기력이 쇠해진 목소리로 아들, 손주들 타령만 하셨다. 순임아, 영훈이한테 다시 한번 전화해봐라. 얘들이 너무 보고 싶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봤으면 하고. 나는 그 간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져 숨을 멈췄다. 엄마는 수도 없이 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전화는 늘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지. 혹시 영훈이가 큰 사고라도 난 것은 아닌지. 엄마는 밤잠도 못 잤고 혹시 며느리한테 짐될까봐. 얘가 바깥 사돈네 일 때문에 바쁜가 보다. 집에서는 연락이 온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세요 하고 달랠 수밖에 없었지. 집에서 연락이 온다고 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임종하셨다. 엄마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하늘 가슴에 품고 아버지를 떠나보냈다. 나는 그 사실을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엄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다. 이미 20년 전의 울음을 다 말려버린 사람처럼. 얼마 후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드러났단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지훈이가 영훈이 휴대폰에 우리 충남집 전화번호를 몰래 수신 거부 설정해뒀던 것이었어.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이게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다. 이건 고의적인 패륜이었다. 영훈이도 이 사실을 알고 이혼까지 생각했었다더구나. 하지만 그때 애가 셋이었고 막내는 겨우 3살이었지. 엄마가 그때 이혼하지 말라고 영훈이를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냈단다. 엄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내 아버지는 내가 잘 모셨으니 너는 그냥 내 가정을 지켜라. 엄마가 그렇게 말했단다. 다 내가 해준 것 없는 못난 어미의 업보인가 보다 하고 나는 내 오빠에게 해준 게 없어서 아들이 이혼남이 되어 손주들마저 맘대로 못 보고 살까봐 두려워서 그 잔인한 진실을 묻고 20년의 세월을 견뎌야 했다. 그때부터 나는 포기하고 살았어. 엄마의 그 고백은 내 분노를 사기는 대신 가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10년간 짓밟힌 한 여성의 존엄을 처절하게 느끼게 했다. 내가 언니에게 그토록 열을 냈던 모든 순간들이 엄마에게는 차마 드러낼 수 없었던 저 깊은 고통에 대한 작은 외침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목이 메어 말문을 닫았다. 그러나 엄마는 마치 이제야 마음 한 조각을 꺼낸 사람처럼 천천히 입을 다시 열었다. 수연아, 사실은 그 뒤에도 일이 많았어. 내가 모르는 일들이. 엄마의 눈빛은 먼 겨울을 바라보는 듯했다. 영훈이 결혼했을 때 사흘 넘게 연락이 없었어. 나는 놀라 되물었다.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도요? 그래. 여행 다녀온 뒤에도 소식이 없더라. 그땐 휴대폰도 흔치 않아서 신혼집 전화도 몰랐지. 혹시 무슨 일 생겼나 싶어 밤잠도 못 잤다. 엄마는 손을 모으며 말을 이었다. 나중에 알았는데 지훈이가 신혼집 번호 알려드렸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안 알려줬더라. 내가 사돈댁 학교에 직접 전화해서야 애들이 멀쩡하단 걸 들었지. 그제야 연락을 일부러 끊었다는 걸 알았어. 내 속에서 화가 일었다. 오빠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 지훈이가 내가 알려드렸다고 말했대. 영훈이는 내가 바빠서 전화 못 받은 줄 알았고 싸움 날까봐 덮자고 하더라.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부터 서운함이 시작됐지. 잠시 후 엄마가 다시 말을 꺼냈다. 첫째, 태몽 기억하냐? 내가 진주족의 그물에 걸리는 꿈 꾸고 바로 전화했거든. 그랬더니 이미 임신 5개월이었다더라. 나는 말을 잃었다. 5개월이요? 그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바쁜가 싶었는데 그것도 지훈이가 내가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해놓고 일부러 말을 안 한 거더라. 엄마는 씁쓸히 웃었다. 둘째, 셋째 때도 그랬어. 다 태어나고 나서야 알았지. 점점 드러나는 퍼즐 조각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의도적이고 집요한 차단. 엄마의 손이 떨렸다. 임신은 같이 기뻐하는 거잖니. 근데 나는 몰랐어. 늘 제일 마지막에만 알았지.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인가 싶더라. 엄마가 왜 잘못이에요? 내가 말하자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영훈이한테 해준 게 없다고 생각했어. 아들이 혹시 나와 연 끊고 살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다. 나는 숨이 막혔다. 엄마가 평생
수연아, 엄마는 내 말을 끊었다. 이건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아들이 멀어지는 게 무서웠던 거야. 엄마는 잠시 아버지 영정이 걸린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돌아가신 뒤엔 더 말 못했지. 참고, 숨기고, 혼자 견딘 게 그때부터였어. 엄마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지금까지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많았다. 근데 이제는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훈이가 우리 집 전화를 수신거부 해놓은 건 아빠 임종 때만이 아니었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늘 그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오래 쌓인 분노가 뜨겁게 전혀 다른 색으로 끓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무례가 아니었다. 계획된 단절, 고의적 고립, 그리고 엄마를 지우기 위한 아주 긴 시간의 공작. 엄마는 이제야 그 모든 진실을 나에게 꺼내놓기 시작한 것이었다. 엄마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은 밤. 나는 한동안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 앉자 오래전부터 억눌러온 숨을 천천히 내쉬고 있었다. 그 작은 한숨 하나가 20년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한참이 지난 뒤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연아, 나는 눈을 들었다. 이제 영훈이랑 그 집 식구들이랑 연 끊고 살 거다.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말의 단단함이 오히려 내 심장을 조여왔다. 엄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응.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참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다. 나이도 들고 이제는 나도 나를 챙겨야 할 것 같아.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해마다 더 작아지고 더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단단했다. 그러나 엄마는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다. 근데 끊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뭔데요? 엄마. 엄마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조금 후에 말했다. 사돈댁에 가서 사람답게 할 말은 하고 오고 싶다. 엄마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은이가 지금까지 거짓말로 꾸민 건지, 우리 집을 어떻게 말하고 살아왔는지 그분들도 아셔야지. 억울한 건 나만이면 됐으니까. 혼자 가면 걱정되니. 수연아, 너도 같이 가줄래? 엄마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부탁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용기를 내는 한 사람의 외침 같았다. 나는 두 번 생각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엄마.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주 주말, 우리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엄마는 단정한 코트를 입었지만 손끝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조용한 한정식집 앞에는 이미 사돈어른 두 분이 와 있었다. 풍채도 표정도 여유로운 사람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분위기가 무거웠다. 엄마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먼 길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부인도 조용히 맞이 인사했다. 전화로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서 직접 뵙고 싶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정적이 흘렀다. 사돈어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말씀해 보시지요. 엄마는 손수건을 움켜쥔 채 천천히 말했다. 15년 동안 지훈이가 우리 가족에게 한 말과 행동을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신혼 초부터 연락을 끊고 임신도 숨기고 우리 집 전화번호를 남편 휴대폰에서 수신겁으로 설정한 것도 전부 지훈이었습니다. 사돈 부부의 얼굴이 굳어갔다. 엄마는 이어 말했다. 아들 가정 깨질까봐 말 못했습니다. 남편 임종 때도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 보길 바랐는데 전화가 수신겁으로 되어 있었어요. 알고도 제가 혼자 삼키고 넘어갔습니다. 사부인이 작게 숨을 들이켰다. 엄마는 고개를 떨구다 다시 들었다. 이제는 더는 못 참겠습니다. 한동안 침묵. 사돈어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말씀하신 게 모두 사실입니까? 네. 저는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시 후
사돈 어른은 자리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제 딸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부인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수건만 꽉 쥐었다. 자리를 정리하며 사돈 어른은 짧게 말했다.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딸에게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엄마는 담담히 대답했다. 믿으실지 말지는 사돈댁 자유입니다. 전 제 억울함만 풀리면 됩니다. 식당을 나서며 사돈 부부는 두 번 뒤돌아보며 인사했다. 그들이 사라지자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아, 이제 정말 끝내고 싶다. 그 말은 엄마가 15년 동안 삼켜온 마지막 결심이었다. 엄마가 걱정된 나는 며칠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지내시라며 모셔왔다. 엄마와 사돈댁을 만나고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조용하던 우리 집 거실에 전화벨이 거의 비명처럼 울렸다. 화면에는 영은 두 글자가 떴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전화는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화를 받자마자 오빠의 목소리가 휴대폰을 찍고 나올 듯 터져 나왔다. 장모님께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장인어른이 지훈이한테 대놓고 소리를 질렀다잖아. 지금 집이 뒤집어졌다고. 엄마가 놀라자 나는 다급하게 엄마의 핸드폰을 받아 스피커폰으로 돌렸다. 나는 깊게 들이쉰 숨을 참으며 말했다. 오빠, 엄마는 사실만 말했어. 그동안 언니가 했던 일들. 아버지 임종 때 수신 거부한 것까지. 그게 무슨 그렇게 난리칠 일이냐. 오빠가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떨렸고 더 이상 이성적인 대화는 기대할 수 없었다. 그건 예전에 지훈이가 실수한 거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애들이 셋이었고 나도 힘들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 나는 피식. 비웃음이 나왔다. 넘어갈 수 있다고? 아버지가 임종 전에 몇 번이나 아들을 찾았는데. 오빠, 아버지 기억 안 나? 병상에서 목도 못 가누시면서 영훈이 한 번만 보자고. 그걸 단순한 실수라고? 그러자 오빠는 더 크게 소리쳤다. 그래도 그걸 왜 사돈어른에게 말해? 지금 나 장모님 회사 물려받는 문제도 걸려 있는데 엄마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결국 본심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오빠 걱정이 아니라 회사 때문이라는 거네. 그게 왜 아니겠어. 내가 이 집의 가장이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엄마가 왜 나한테 불리하게 굴어. 내 앞길 막아도 되는 줄 아나? 진짜. 전화기 너머로 오빠의 헐떡이는 신경질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더 말하면 엄마까지 욕먹을 것 같았다. 오빠,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뚝. 통화 종료음은 유난히 차갑게 들렸다. 그리고 다음 날 두 사람은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현관문 벨은 무섭도록 정중한 소리를 냈지만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정반대였다. 거실에 들어온 언니는 억울함이 잔뜩 묻은 얼굴이었다. 옆에 선 오빠는 표정을 관리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입술은 경직돼 있었고 시선은 계속 바닥만 긁었다. 언니가 먼저 말했다. 어머님, 고모하니 수연 씨, 이번 일로 불편드렸다면 유감이에요. 유감. 사과가 아닌 단어를 너무도 정확히 골라 쓰는 사람. 언니는 손끝을 쓸어 올리며 특유의 비틀린 입꼬리를 만들었다. 근데 전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께까지 가서 말씀하실 줄은요. 보통은 가족끼리 말로 풀지 않나요? 나는 속에서 일렁이는 분노를 눌렀다. 엄마는 잠잠히 앉아 있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저희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어요. 언니는 계속했다. 전 어머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다면 오해는 금방 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없이 뒤에서 행동하셔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 말에 나는 결국 터져 나왔다. 언니한테 직접? 언니가 우리 말 들은 적 있어? 뭐만 하면 비웃고 비꼬고 엄마가 말 걸면 표정부터 굳는데 언니가 들었겠냐고. 언니는 억울함 가득한 얼굴로 외쳤다. 아니, 그건 제가 기분 나쁜 말 들으니까 그런 거죠. 전 그냥 제 감정을 표현한 것뿐인데 그때 오빠가 손을 들며 끼어들었다. 됐어, 지윤아. 나도 좀 말할게. 그러더니 엄마를 향해 말했다. 엄마, 이 일 너무 크게 만든 거 아니야? 엄마는 미동도 없었다. 오빠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지훈이가 한 거 잘못일 수 있어. 그럼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됐잖아. 근데 왜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끌어들여? 나 지금 회사 물려받는 문제 진짜 중요한데.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아? 그 말이 끝나자 거실 공기는 완전히 썩어버린 것처럼 무거워졌다. 나는 신음처럼 말했다. 그러니까 엄마, 자존심이랑 아버지, 임종은 중요하지 않고 오빠 회사 승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언니는 팔짱을 끼며 고개를 돌렸다. 엄마만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입을 열었다. 됐다. 너희 말 들으니 마음이 더 확실해지는구나. 그 목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단함이 있었다. 이제 나는 너희하고 연락 안 하려 한다. 앞으로 집에도 오지 마라. 오빠와 새언니의 얼굴빛이 동시에 변했다. 언니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고 오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가 우리를 버리겠다고?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버리는 게 아니다. 15년 전에 이미 나는 너희에게 버림받았었다. 그 말은 거실 공기마저 찢어놓았다. 오빠와 새언니가 집을 나간 뒤 거실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가 엄마를 돌아봤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저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마치 아주 오래된 결심이 막 현실이 된 사람처럼. 수연아. 응. 노트 좀 하나 줄래? 나는 예상 못한 말에 눈을 깜빡였다. 노트요? 응. 칸 좀 촘촘하게 있는 걸로. 연필도 좀 주고. 엄마는 밥을 먹고 난 뒤 TV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았다. 뭐 하게요? 내가 물었지만 엄마는 대답 대신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땅 팔 때 썼던 매매계약서 사본, 예전 통장 정리한 종이들, 연금 통장. 엄마는 첫 장에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다. 영훈이 사업빚 변제 내역. 엄마, 설마 그거. 엄마는 내 쪽을 슬쩍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계산해 보려 한다. 엄마의 손등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연필을 쥔 손놀림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논 팔아서 들어온 돈, 밭 팔아서 들어온 돈, 소 3마리 팔아서 받은 돈. 엄마는 당시 매매 가격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이건 그때 빚 갚으려고 은행에 보낸 돈이고, 엄마는 그 아래에 또박또박 썼다. 당시 은행 대출 상환액, 카드 빚 정리, 개인 채무 변제. 나는 엄마 옆에서 그걸 지켜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엄마, 설마 이거 다 오빠한테? 그래. 엄마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때는 부모니까 그냥 주는 돈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우리는 이민남이었던 것 같구나. 엄마는 펜을 한번 내려놓고 숨을 골랐다. 그때 내가 도장 찍지 않았으면 영훈이는 이미 부도난 사람이었겠지. 그럼에도 평생 죄 지은 사람처럼 살았잖냐. 이젠 내가 나한테 수고비를 좀 줘야겠더라. 그래도 진짜로 돈을 달라고 할 거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이제 엄마 말고 채권자로 살 거다. 그 말이 이상하게 웃기면서도 너무 아프게 들렸다. 엄마는 노트를 몇 장 넘기더니 이자율을 하나 적었다. 당시 은행 평균 금리 기준 0%, 20년치 단순 이자 및 일부 복리 계산. 이걸 다 계산해요? 엄마가요? 네가 누구 딸이냐? 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너 수학 잘하는 거 누굴 닮은 건데. 결국 나는 노트 옆에 계산기를 가져다 놓고 엄마와 같이 계산을 시작했다. 땅값, 대출 상환액, 날짜별로 대충 나눠 잡은 기준금리. 완벽히 정확하지 않을지 몰라도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니었다. 몇 시간 후 노트맨 아래에 숫자가 하나 뚝 떨어졌다. 엄마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다. 생각보다 많네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내 인생에서 빼앗긴 게 이 정도는 된다는 얘기겠지. 그날 밤 엄마는 노트를 덮으며 한마디를 더 했다. 이제 사람답게 받을 건 받고 살자. 수연아. 내용 증명. 그리고 또 한 번의 폭발. 며칠 뒤 엄마는 나와 오빠를 불렀다. 민호야. 시간 좀 내줄 수 있냐? 민호는 엄마 말에 허리를 바로 세웠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법에 좀 아는 친구 있지 않냐? 변호사 하는 친구. 네.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 있어요. 왜요? 엄마는 잠시 머뭇거렸다가 노트를 내밀었다. 이거 좀 보여줄 수 있겠냐? 민호는 노트를 한 장 넘겨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전부 영훈 형비 갚아준 내역이에요? 그래. 엄마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때는 그냥 부모 노릇이라 생각하고 줘버렸다. 그런데 이젠 아니더라. 이제는 이걸 돈이라고 인정받고 싶다.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평소처럼 쉽게 좋다, 싫다를 말할 수 없는 눈빛이었다. 어머니 이거 진짜 소송까지 가실 생각이에요? 응. 엄마는 단호했다. 내용 증명부터 보내고 그래도 모른 척하면 그때 가서 법원 가야지. 민호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가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어머니,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돈의 문제네요. 그날 저녁 민호의 친구인 변호사와의 통화가 이어졌다. 스피커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증여가 아니라 사실상 대신 변제한 채무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차용증은 없으신 거죠? 그때는 그런 걸 생각도 못했지요. 엄마가 쑥스럽게 웃었다. 내가 그때라도 영훈이한테 도장 찍고 돈 빌려준다고 썼으면 참. 변호사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시 땅을 파신 계약서, 빚 갚으신 영수증, 통장 내역들 다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그럼 누구 빚을 위해 어떤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입증은 됩니다. 다만 20년치 이자를 전부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소멸시효 문제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 엄마가 조용히 물었다. 아예 못 받는 건 아니란 얘기지요? 정확히는 해봐야 하지만 일부라도 받아내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형님이 그때 부모님이 대신 갚아줬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면 그것도 진술로 쓸 수 있고요. 나는 옆에서 엄마를 봤다. 엄마는 잠시 눈을 감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합시다. 그 한마디가 20년 동안 미뤄둔 청구 버튼을 누르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저도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평생 죄인처럼 살아온 엄마가 처음으로 내 권리를 주장한 순간이거든요. 며칠 후
오빠네 집으로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다. 채무 변제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부모 박수님 명의로 상환한 채무 내역, 해당 금액을 장남 차영훈의 채무로 간주,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반환 청구. 내용 증명이 도착한 날, 나는 그날 저녁 바로 전화를 받았다. 수연아, 지금 이게 뭐야? 오빠였다. 목소리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내용 증명 받았구나. 장난해? 가족끼리 이런 걸 보내. 뒤쪽에서 새언니 목소리도 들렸다. 그래, 고모. 이제 진짜 선 넘는 거 아니야? 부모가 자식 빚 갚은 걸 나중에 돈 내놔로 바꾸는 사람이 어딨어? 나는 숨을 골랐다. 엄마는 처음부터 달라고 한 적 없어. 근데 오빠가 엄마를 내 앞길 막는 사람 취급했잖아. 그럼 이제 엄마도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채권자로 살겠다는 거야. 웃기고 있네. 오빠가 소리쳤다. 내가 그때 망해서 엄마 아빠가 땅 팔아서 도와줬다. 그거 인정해.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이렇게 계산서로 돌아올 일이라고? 세상에 부모가 자식 상대로 소송 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말에 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말이 된다. 내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충분히 말이 된다. 엄마는 내 쪽으로 걸어와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영훈아, 이제는 나도 너희하고 남처럼 살란다. 오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 넌 이미 오래전에 내 마음에서 나갔다. 뚝, 엄마는 전화를 먼저 끊었다. 그 얼굴에는 눈물도 떨림도 없었다.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민호 친구 변호사가 서류를 도맡았고 엄마는 여러 번 고쳐 쓴 진술서를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었다. 나는 그저 아들을 살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죄인처럼 살았다. 이제 그 빚을 돌려받고 싶다. 첫 기일 날 지방법원 청사 앞에 선 엄마는 긴장된 표정 대신 오히려 담담했다. 무섭지 않아? 내가 묻자. 이상하게 시원하다. 엄마가 말했다. 법정 안은 좁고 조용했다. 우리는 원고석, 오빠와 새언니는 피고석에 앉았다. 오빠는 말라 있었고 새언니는 여전히 눈썹을 세운 채 굳어 있었다. 재판장이 엄마에게 물었다. 피고 채무를 대신 상환했다는 주장 맞습니까? 네. 이어 오빠에게 시선이 향했다. 맞습니다. 부모님이 갚아주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모로서 도와준 것이지 빌려준 건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다. 재판장님, 피고는 당시 부도 직전이었고 원고 부부는 논밭가축을 처분해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영수증,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모두 피고 이름이 명시돼 있습니다. 피고 역시 여러 지인에게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빚을 갚아줬다고 말했으며 증인도 준비돼 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 측 의견은? 그때 새언니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재판장님,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어머님이 감정적으로 서운하신 건 이해하지만 그걸 돈 문제로 끌고 와 법정까지 오는 건 너무 심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준 걸 원금이자로 돌려달라니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재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는 감정을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는 법률 관계만 봅니다. 새언니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재판장은 엄마에게 물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셨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엄마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그동안은 그냥 부모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준 걸 아들이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잘못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그래서 이젠 부모가 아니라 빚 갚아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왔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공기가 확 바뀌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원고는 돈이 아니라 인정을 원합니다. 그 인정은 판결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엄마는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끝났구나. 나는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긴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돈을 떠나서 이제 내가 내 인생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날 밤 판결문이 확정되고 난 몇 달 뒤 엄마 통장에는 큰 금액 하나가 찍혔다. 입금원. 입금인 차영군. 엄마는 통장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이 돈 참 묘하다. 왜요? 그전까지는 내가 해준 게 없는 사람 같더니 이제야 내가 뭘 해줬는지 숫자로 딱 나오네. 나는 그 말이 너무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후련했다. 엄마는 통장을 덮으며 말했다. 수연아, 이제 이 돈으로 우리 살 집 하나 장만해 볼까? 하지만 내가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엄마, 우리 건물 하나 사자. 김 변호사는 소송 내내 우리 편에서 싸워준 사람이다. 그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이제 돈 들어왔으니 이젠 제 본업이죠. 부동산 컨설팅 해드릴게요. 라며 서류철을 꺼냈다. 그는 직접 발로 뛰었고 무너져가는 상권과 살아나는 상권을 비교했고 엄마가 편하게 월세만 받아도 되는 안정적인 건물을 골랐다. 그리고 일주일 뒤 우리는 새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지상 5층. 깔끔한 신축 상가주택. 1층에는 상가 3칸. 2층부터 4층까지는 오피스텔 15세대. 그리고 5층 전체는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주거층이었다. 옥상은 반으로 나누어 반은 오피스텔 사람들의 공간. 반은 우리 가족의 공간으로 작은 정원과 바비큐를 할 수 있는 넓은 테라스로 꾸밀 수 있게 설계된 구조였다. 엄마는 입술을 떨었다. 내가 이런 거 사도 되냐? 엄마가 사는 게 아니야. 엄마 평생의 눈물값이 여기에 자리 잡는 거야. 나는 말했다. 건물 임대 수익은 엄마 혼자 살아도 충분히 넉넉한 금액이었다. 언제라도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고 언제라도 여행을 갈 수 있고 언제라도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는 수준. 그리고 5층 집, 엄마 방, 나와 민호 방, 아이들 방, 큰 거실과 햇빛 잘 드는 부엌. 이제 우리가 흩어진 가족이 아니라 한 건물 안에서 서로를 지키며 사는 가족이 되는 구조였다. 엄마는 평생 처음으로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삶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엄마가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말했다. 이제야 조금 살겠다. 엄마는 건물 내부를 천천히 둘러봤다. 천장 높은 로비, 새 냄새가 나는 층계참, 묵직한 원목 문손잡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는 숫자 버튼 위에 손을 올렸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5층이 우리 집이야? 응. 엄마 집이자 우리 집.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1층은 엄마 월세 들어오는 상가, 234층은 세입자들, 5층은 우리 식구. 이 건물의 맨 꼭대기 주인은 엄마야. 엄마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며 5층 복도 벽에 손을 짚었다. 수연아, 내가 평생 이런 데서 살아본 적이 없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살아보면 되지. 엄마, 늦어도 괜찮아. 엄마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수연아, 너랑 민호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줬다. 남편 민호가 옆에서 말했다. 어머니, 이 건물은 저희가 산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뤄내신 거예요. 엄마는 민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민호야, 나 사돈댁한테 부끄러웠던 사람이었는데 너한테도 늘 미안했다. 어머니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 말에 엄마는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오랜 시간 꾹 눌러온 한숨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짐을 풀고 난 뒤 아이들은 5층에서 한 층만 더 올라가 옥상 테라스로 뛰어 올라갔다. 할머니, 집 너무 멋있어. 나중에 여기 옥상에서 바비큐 하자. 엄마는 웃으며 계단을 올라 아이들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집에서 뭐든 할 수 있다. 비 안 오면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밤에는 별도 보고, 5층 부엌에서 나는 작은 탁자를 펴며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울지 말고 웃기만 해요. 5층 주인님이잖아요. 엄마는 내 옆에 앉았다. 그래, 이제는 웃고만 살란다. 그리고 아주 길게, 깊게 숨을 내쉬었다. 40년 동안 밭에서, 15년 동안 죄인처럼, 5년 동안 서울에서 눈칫밥 먹으며 살던 사람이 5층 꼭대기 집,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 안에서 생애 처음으로 자기 삶을 찾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엄마는 5층 새집 소파에 앉아 잠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됐다. 내 마음도, 내 삶도, 이제 살겠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제 진짜 끝났다는 걸 실감했다. 모든 지옥 같은 시간은 지나갔다. 엄마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이 5층 건물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건물 5층에서의 새 생활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이었다. 햇살이 거실 가득히 들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지는 조용한 오후. 엄마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작은 상자를 뒤적이다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수연아, 오늘 그 변호사 친구 좀 만날 수 있을까? 김 변호사. 엄마에게 가장 억울했던 세월을 대신 싸워준 사람이자 이제는 우리 가족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 사람. 왜? 또 어디 상담할 게 있어요? 내가 물었다.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멀리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 이제 남은 거 하나만 정리하려 한다. 그 순간 나는 바로 알았다. 엄마가 말하는 하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엄마 마음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묵혀져 있었던 건지. 엄마는 검은색 코트에 단정한 목도리를 둘렀다. 5층 현관문을 나서는 엄마의 뒷모습은 10년 젊어진 사람처럼 가벼웠다. 김 변호사는 우리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이젠 얼굴이 편안하시네요. 엄마는 자리에서 바로 허리를 숙였다. 아이고, 변호사님 덕분이죠.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변호사는 물만 한 모금 마시고 서류철을 꺼낼 준비를 했다. 오늘은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엄마는 두 손을 모으며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다. 유언장 작성하려고요. 그는 놀라지 않았다. 어떤 방식으로 남기고 싶으세요? 엄마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가진 건 다 우리 수연이한테 넘기고 싶습니다. 나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엄마, 아직 건강한데 그런 말. 아니다. 엄마는 단호했다. 이제야 내가 마음이 놓이니, 이제야 정리할 수 있는 거다. 엄마는 변호사를 향해 말했다. 혹시라도 또 누가 와서 내 재산이라고 우길까봐 무섭더라. 내 평생 피땀인데 내 딸한테 남기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붙였고 우리는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준비했다. 유언장 초안이 완성되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단 한 문장도 흔들림 없이 엄마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엄마는 손을 조금 떨었다. 하지만 도장을 찍는 손목은 놀라울 만큼 힘이 있었다. 이제 됐네. 엄마는 봉투를 받으며 미소 지었다. 수연아, 너한텐 말해주고 싶었어. 난 이제야 아들 걱정, 며느리 걱정, 그 어떤 걱정도 안 해도 된다. 나는
눈물이 차올라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엄마 이제 정말 자유네요. 그래. 지금 내 마음에 한 개도 메인 게 없어. 엄마는 내 손등을 쓰다듬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다 끄고 엄마가 잠든 5층 복도를 지나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오랜 세월 엄마는 늘 누군가를 지키느라 자신을 뒤로 밀어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 자신이 지켜지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사연 우체통이었습니다.